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압승을 거두며 누적 득표율 과반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광복절 당일에도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아 강경 대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민석 후보가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큰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일단 뭐 박빙 승부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어떻게 결과 먼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 주까지 있었던 결과가 이제 충청, 인천, 제주, 불경, 강원도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그 당시 이제 30% 정도의 권리당원 분들께서 투표를 하신 거고 실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였죠. 그러니까 슈퍼위크라고 하는 호남과 이제 수도권이 남은 건데요. 지난주까지는 박빙 우세였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가.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예측하기를 호남에서 다 뒤집혀질 거다. 아마 김민석 후보가 많이 우세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그 호남에 계신 유권자분들께서, 당원분들께서 바라는 것은 지금 4년 가까이 남아있는 이재명 정부를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잘 뒷받침할 것인가, 그리고 남아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누가 잘 수행할 것인가를 굉장히 유념해서 보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주 긴 안목으로 정부와 발맞춰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아주 큰 과제거든요. 그거를 누가 잘 발맞출 것인가를 주목해서 봤던 점을 보면 사실상 직전까지 총리였고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했던 그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그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투표로 결과로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특히나 주목할 것은 제주도였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의 투표가 52.64%로 과반으로 이겼거든요. 네. 이게 사실 호남의 바로미터입니다. 그 호남의 미니어처라고 볼 수 있는 제주도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세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었고요. 근데 그보다 훨씬 우세하게 전남에서는 57%, 전북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58.3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할 집권 여당으로서의 대표를 선택을 했다라는 해석이 이제 많죠.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을 누가 잘 뒷받침할지 이 부분이 핵심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어제 좀 득표율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추세로 봤을 경우에는 정청래 후보보다 조금 앞설 줄 알았지만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전격적으로 과반을 넘길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뭐 대통령께서 보면 호남에 또 호남 당원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네. 반도체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신 데다가 호남에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또 국무회의를 열어서 또 호남의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속도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호남 당원들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이고요. 네. 또 전당대회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정청래 후보에게는 그냥 대통령에게 맞서는 후보, 그냥 반명 후보, 거기다가 아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로 따지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역적이다. 거기다가 목을 베야 된다는 이런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호남 당원들에게 상당히 조금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거기다가 아마 그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전당대회에서는 송영길 플러스 이제 김민석 2대1 정도였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호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실상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3대1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서울 경기에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인 어떤 과반을 확보하기 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호남보다는 조금 이 다른 부분이 있고 네. 그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그나마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개혁 입법,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정청래 대표의 몫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맡았고 또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러한 개혁적인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마 서울 경기 당원들은 조금 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그동안도 뭐 호남에서는 과반을 이겼지만 김민석 후보가 비슷하게 아마 이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정청래 후보하고 비슷한 그 부분을 보였다는 건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이 당원들에게 매력적인 어떤 후보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총리를 맡았고 대통령이 또 민의 후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당원들이 쫓아온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개혁적인 부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다. 특히 아마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 지지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부동산도 그렇고 또 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심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김인석 후보가 만약에 여당의 당대표가 되면 그냥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한 사람이 또 여당의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과연 그냥 예스라고 하는 그런 대표가 필요할 것이냐 아니면 시시때때로 정청래 후보처럼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필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호남하고는 전혀 달리 서울 경기 당원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여당 대표라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점이 있다면 저는 서울 경기에서 어떤 판단들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전망을 합니다. 네. 일단 최고위원 결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순위 변화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최민희 후보가 계속 1위였는데 이제 1위 자리를 박선은 후보에게 내줬습니다. 이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팀 정청래라고 불리워지죠.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기치로 해서 최민희 후보, 그다음에 이성윤 후보, 한민수 후보가 약간 팀처럼 꾸려지고 실제적으로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막 만들면서 당원들의 투표를 이제 안내했던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았겠죠. 정청래 후보와 이제 같은 팀으로 되다 보니까 정청래 후보의 득표율과 연관돼서 비례해서 이제 받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때 논란들이 거의 최민희 후보 중심으로 논란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설 때 다른 후보 연설 때의 뭐 야유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오마이뉴스의 카메라를 보좌진이 와서 막았던 들, 그래서 언론 개혁을 외치는 분이 언론을 막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전 그런 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후보가 이렇게 좀 뒤바뀐 것도 있다고 보고, 특히 김용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소구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와 결을 같이 하는 분을 또 굉장히 또 주목했기 때문에 김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고 실제로 연설을 통해서도 그 역량을 좀 많이 알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쳐서 이제 순위가 이제 뒤바뀌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팀 정청래라고 불려진 한민수 후보와 이성윤 후보 간의 5위 싸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이 이제 8명 중에 5명을 뽑기 네. 때문에 5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같은 친청계인 한민수, 이성윤 후보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어차피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팀 정청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고위원 5분 중에 친명 후보가 3명, 그다음에 친청 후보가 2명, 이 구도는 바뀌질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아마 지금 한민수 후보보다는 이성윤 후보가 뭐 호남에서 조금 더 나왔을 뿐인 것이고 결국은 뭐 3대 2라고 하는 큰 구도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지금 친명 후보들이 3분 정도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최고위원 후보 경선도 결국은 당대표 선거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많이 치고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하고 함께하는 최고위원들이 좀 덕을 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저는 지금 5위 정도 있다 지금 사이로 오른 김용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게 네. 김용 후보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김용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서 1심 그리고 2심에서까지 항소심까지 지금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항소심 이후에 지금 보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전당대회 특히 최고위원 하는 부분이 맞느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함께한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냥 이 민주당의 당원들이 그냥 찍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분이 저는 아마 최고위원 되고 난 이후에도 아마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면 바로 최고위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본인이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김영 후보가 최고위원 나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민주당의 당원들이 김영 최고위원을 최고위원으로 뽑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김영 최고위원도 계속적으로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검찰 단계에서는 저는 검찰이 조작을 해가지고 뭐 이 김용 후보가 좀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1심 그리고 2심에서까지 유죄가 내려졌다는 거는 사실 본인이 주장해온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당원들이 그냥 이 김용 후보를 최고위원 후보를 뽑는 것 결국 나름대로 저는 올해 뭐 연말 정도 돼서 뭐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연말에 뭐 성탄절 특사라든가 또는 내년 3.1절이 이루어지면 또 특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들이 당원들이 선택한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충분히 특사 자격이 된다는 부분들을 이번에 충분히 필요해 놓으면 대통령이 아무래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특사를 단행을 할 때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포석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 후보 자체가 최고위원 되는 것 자체는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조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최대 승부처죠. 수도권 순회 경선이 이어지게 되는데 잠시 후에 또 합동 연설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1차에서도 그렇고 최종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앞으로 합산이 될 예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미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와 또 이제 친명계 있는 후보들이 이겼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변수는 사실상 존재가 하지 않는데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여론조사의 추이를 봤을 때 굉장히 당원들의 그 당신과 굉장히 비슷한 경로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는 네. 게 이제 대부분의 예측이라고 보고요. 수도권도 이제 바로미터가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인천을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제가 아까 제주도가 호남의 바로미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가 수도권의 바로미터라고 이제 소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김민석 후보가 박빙 우세를 했었습니다. 네. 일단 이긴 걸로 나왔기 때문에 수도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요. 이미 이제 호남에서 압승해서 52% 가량이 이제 누적으로는 됐기 때문에 이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앞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호남만큼 뭐 득표율 차이가 네.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셨잖아요.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선호투표제 적용 없이 1차에서 그냥 과반으로 이 김민석 후보가 넘기는 게 좀 안전하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어떤 뭐 TV 토론회 등을 보면 김민석 후보 대 정청래 후보 또 지지자들 사이에 워낙 갈등이 고리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어떤 투표를 통한 과반이 넘지 못하고 선호투표제가 적용이 되면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선호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청래 후보 측에서 계속적으로 이 당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호투표제가 이번에 적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호투표제까지 가지 않는 부분이 조금 민주당에 유리한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서울 경기도에서 결국 어느 정도 표가 나오게 될 텐데 저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호남에서 상당히 좀 과반을 넘긴 부분이 있고 네. 특히 대의원 투표 같은 경우에도 김민석 후보에게 상당히 조금 유리할 걸로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호투표제 가는 거 없이 김민석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뭐 과반을 넘기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선호투표제까지 가지 않는 게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실제 그렇게 보십니까? 당대표 선출이 선호투표제를 통하지 않고 결정이 될 걸로 예측을 하시나요? 근데 이게 크게 다른 게 아니라요. 선호투표제가 이제 순위를 매겨서 결국은 이제 결선을 미리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약 이게 없었으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물리적인 투표를 한 번 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게 아니라 결국은 결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룰이 당장 오늘 이번 전당대회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2002년부터 민주당에서는 선호투표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이 선호투표제가 적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선호투표를 안 하면 그냥 결선 한 번 더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물리적, 시간적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적용이 된 것이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후보들은 룰이 정해지면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이제 플레이어로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과반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선호투표제로 만약에 승부가 난다면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제 좀 당 안에서 이제 그 갈등의 골이 좀 깊기 때문에 봉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결론이 났는데 그걸로 뭐 계파 갈등이 나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 많은 민주당원분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번 결과로 승복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수많은 그 160만 명의 민주당원분들께서 그걸 그냥 지켜보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아무래도 과열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이 갈등이 잘 봉합될지도 관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지도부가 어떻게 좀 과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갈등의 원인은 당권을 둘러싼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새로운 당권이 체제가 이제 새로운 당권이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의 어떤 원인이었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이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이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나왔지만 전당대회 이후에는 아마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좀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마 대통령이 지금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과 새로운 당대표 사이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국정 운영이 시작되게 되면 저는 비주류 측에서 굳이 태클을 걸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당대표가 어떤 비주류까지도 껴안는 어떤 탕평책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다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내년 이후가 되면 새로운 당대표가 차기 총선에 있어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김민석 후보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반대 입장에 섰던 어떤 친천계 어떤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내년 중후반 이후로 어떤 차기 공천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쯤 되면 다시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어떤 갈등의 씨앗이 만들어질 뿐이고 아마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당대표가 전체적으로 아마 어떤 당청 관계를 끌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주류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가 더 이상 노출되거나 파열음이 커지거나 이러질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는 전망을 합니다. 네. 대표님 어떠세요? 이제 당 새로운 지도부가 어떻게 좀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수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쭉 봤을 때 전당대회에서 항상 이렇게 치열한 경쟁은 있어 왔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는 조용히 지나갔던 것은 너무나도 확고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 전만 봤을 때도 뭐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나온 송영길 대표와 홍영표 의원 간의 그 전당대회 때도 이 비슷한 양상이었고 네. 그리고 결국 전당대회가 마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늘 통합해 왔고 화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 남아있는 국정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분열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민주당원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새로운 지도력으로 아마 통합과 화합은 멀지 않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진숙 의원이 이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 비판 여론이 있다고 하지만 과거만큼 자정 능력이 충분하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진숙 의원에 대한 당내에서 징계 정치가 논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과거 같으면 5.18과 관련해서 폄훼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당내에서 직접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감찰하거나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직접적인 감찰이라든가 징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특히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론회를 가정에서도 보면 당 지도부 입장이 토론회를 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건데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적어도 당대표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는 당 차원에서도 지금 장동혁 체제가 가지고 있는 좀 하나의 문제점이 또 하나 노정된 게 아닌가. 결국 이준수 의원이 이렇게까지 강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동혁 대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지지 기반이 아무래도 윤어게인, 부정선거, 거기다가 어떤 과거 5공화국 때의 어떤 후예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하고도 함께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방치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리를 중개했을 뿐이고 그 자리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학술적인 평가는 국회 바깥에서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준석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중앙당의 대변인까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됐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5.18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 편매 발언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도태호라는 변호사도 있었고 지금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재훈 최고위원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차기 공천에서 다 공천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공천에서 배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의 어떤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차기 총선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당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럼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떤 징계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5.18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념, 좌우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인정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폭동, 음모론으로 끌고 가는 순간 이거는 보수, 진보 이런 논쟁이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합의를 흔드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요청드린 것이고요.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는 홀로코스트 부정을 또 하나의 의견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나치 범죄 부정 이런 거를 미화를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는 역사를 성역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5.18에 대해서만큼은 확인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왜곡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주의에 부정하고 있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이제 요청을 드린 건데 물론 3분의 2 이상의 이제 동의를 해야 이제 가능한 것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현명한 의원들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부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진숙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장동혁 대표는 또 이제 당원 중심주의 내세워서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에 나섭니다. 당권 강화에 좀 시동을 건다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사태로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기 때문에 임기가 내년 8월 달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8월 이후에 차기 대표 연임을 위한 어떤 포석이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는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게 성급한 해석일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임기가 끝나게 되는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당원 투표를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역 의원들하고 현역 당협위원장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 기반은 강성 당원들이 맞는데 지역의 어떤 지구당 단위로 가게 되면 현역 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들이 아무래도 그분들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당원 투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역 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다만 이번에 아마 현역 이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어떤 재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겁을 주는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 운영 방식에 약간 반대를 하면 제명을 하거나 어떤 징계 정치를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반대 뜻을 표현하거나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하면 앞으로 당협위원장 자격도 박탈하거나 차기 총선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신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당협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저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일단 사퇴로는 극복했고 이제 당권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차기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 시작됐고 그런 과정에서 의정 활동 평가라든가 당원 협의회 위원장들에 대한 평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본인이 당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포석이 아니었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지방선거 투표용지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이제 공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논쟁이 아니고 뭐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선명성 경쟁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참 신기한 게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윤상현 의원이 그 윤석열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집회를 참여하기도 했고 사실상 부정선거를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그 논란에서 좀 벗어나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것은 굉장히 신기한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윤상현 의원도 이제 국조특위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갇히게 될 경우에 이제 중도층 이탈이나 선거 불복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렇게 태세 전환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 있는 전통적인 지지자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과 가까운 그런 분들의 강성 보수층 이런 분들의 포섭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특히나 이제 4월에 있을 수도 있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당내 강성층을 포섭하기 위한 그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조특위위원장이기 때문에 조금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하려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도 부족했고 또 투표율 조작이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실들이 쌓이면 저는 부정선거의 어떤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표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정선거의 가장 큰 원천이 되는 득표 조작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이 돼버리면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선관위의 어떤 부실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하기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윤상현 의원까지 그런 식으로 동의해버리게 되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임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저는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실이 쌓이면 계속적으로 부정선거의 빌미가 될 수는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득표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건 맞지만 아무래도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논리적으로 비약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냥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정당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서 나름대로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당을 위한 그리고 국민 여론 입장을 조금 살피는 그런 중도적인 스탠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이번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연일 저격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그 안철수 의원도 이제 속셈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복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차기의 뭐 지도부나 어떻게 보면 또 차기의 또 대권 후보로도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저격을 해서 복당을 반대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분들이 당권과 이제 차기에 있는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대권이나 이런 부분을 의식한 행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 지도부도 아니고 그냥 평의원이신데 그거를 본인이 얼씬도 하지 말라, 오지 말라 하면 안 하집니까? 그것도 좀 신기한 포인트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적인 저격으로 좀 복당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라는 건데 이런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나름대로 다른 의원들처럼 한동훈 의원이 복당했을 경우에 느껴지는 그 한동훈 포비아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는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이고 그럼 차기 총선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도 뭐 이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그런 부분도 의식했다고는 보이지만 전 이번에 지금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그런 고도의 어떤 정치적 공학으로는 좀 읽히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 추경호 의원에 대한 어떤 내란 재판 때 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한동훈 의원의 메시지가 발신된 부분이 국회 본회의장에 막혀 있으니 당사로 모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본인이 했을 뿐인데. 잠시만요. 저희 민주당 순회 경선 마지막 날이죠. 경기 합동 연설회가 잠시 후에 열립니다. 자, 현장 연결해서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 경기 합동 연설회가 잠시 후 열리는데요. 지금 후보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금 무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전국 순회 경선 어제 호남 경선을 마치고 이제 승부처죠. 수도권 서울과 경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전체 권리당원의 38%가 집중돼 있어서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에는 경기 수원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각각 경기와 서울 합동 연설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기호 2번이죠. 정청래 후보가 무대 위에 올라왔고 좌우에 송영길, 김민석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한 후보씩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송영길 후보 두 손을 번쩍 들고 큰 하트를 그리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청래 후보 지금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고요.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민석 후보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 어제 호남에서 과반 승리를 이끌었죠. 오늘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수도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굳히게 들어갈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역전극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위원 후보들의 인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서울 경기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 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결과를 다 합산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내일 대전에서 최종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서면서 압승을 거뒀죠. 호남은 이제 전체 당원의 33%가량이 몰려있는 지역이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과반 득표로 승리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호남 경선 전에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누적 격차가 1.48%포인트 정도밖에 나지 않았는데요. 어제 이제 벌어지면서 격차가 14%가량 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자, 정 후보가 이제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20%포인트 이상으로 이겨야만 김민석 후보와의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 이제 경기 합동 연설에 잠시 후에 열리는 모습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오후 6시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 발표까지 저희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다시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마저 좀 살펴볼 텐데요.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광복절 이제 경축식에 참석을 하고 올림픽 공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도 이제 동참을 좀 촉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의 대표는 국가의전서열 8위가 되는 그냥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만큼 네. 책임감에 무게감이 있는 분인데요. 국회 다수당을 견제하고 정책과 입법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아스팔트 집회에 지속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면 거의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힘을 갖고 있고 책임을 갖고 계신 만큼 그 국회 내에 국정조사나 제도 개선 이런 논의를 하실 수가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계속 장애에 집중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다. 그거를 많은 국민께서 바라보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 불복, 그다음에 음모론 이런 게 고착화가 되게 된다면 사실 국민의힘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강경 발언은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는 끊임없이 원내에 가면 자꾸 사퇴해라라는 그 사퇴론이 많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왜 저기 장외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당내 장악력을 저런 식으로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누구든 집회에 나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고 1야당의 그 공당으로서 할 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견제와 균형을 갖춘 건전한 야당으로서 탈바꿈 되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 대표가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독재 연장하겠다는 이제 개헌을 추진한다라는 건데 장기 집권을 위한 빌드업이다라고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그 임기 단축을 하더라도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당과 야당 사이의 어떤 정치적 신뢰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보면 조정치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정무특보로 지내셨는데 앞으로 연임 개헌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개헌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부분이 연임이든 중임이든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민 용납하겠느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출마하지 않겠다 딱 7마디만 하게 되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거나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텐데 계속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헌법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또 의심하는 게 결국 임기 단축을 했는데 5년 임기가 보장되었는데 그것이 만약 개헌을 통해서 4년 후 단축됐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내지 2년을 손해보게 되는 꼴인데 그걸 대통령께서 그냥 순수하게 수용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연임이 되고 중임이 되면 본인이 또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출마할 수 있다는 여지로 비춰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앞으로의 논의가 진행이 되려면 지금 개헌 논의가 거의 뭐 국민적인 여론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87년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좀 더 분명하게 만약에 연임 개헌을 하게 되면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좀 발신이 돼야 적어도 여야 사이에 개헌 논의가 조금 더 이제 속도감이 있게 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물꼬를 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그저께 이제 이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대선 당시 이제 공약이기도 했고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다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연임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비서실장께서도 그럴 수가 없다. 헌법상으로도 그게 불가능한 일을 자꾸 왜 하려고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너 사람 때릴래 안 때릴래 할 때 안 때릴게요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헌법에 나와 있는데 자꾸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건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산염 중임제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지 내가 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를 몇 번 드렸잖아요. 비서실장도 그렇고. 근데 대통령께서 내가 안 할게요라고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그 정쟁의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이 대통령 언급으로 개헌이 이제 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까요?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정부특보를 지낸 국회의장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상식적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 임기 개헌이 되면 대통령이 재출마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요구일지라도 한 번 정도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7마디를 해주셔야 저도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아마 전당대회 우리 그 당권 후보로 유력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보면 5년 임기가 짧다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불신이 골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조금 명확하게 한번 해주셔야 적어도 국민의힘이 의심을 좀 거두고 그 다음에 대한 뭐 헌법 개정의 논의가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현재로 볼 때는 여당만의 그냥 일방적인 헌법 개정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는 뭐 이 헌법 개정이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비상적 요구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얘기하지 말고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너무 쉬운 7마디 단어잖아요. 그 말씀만 해주시면 국민의 장동혁 대표도 무조건 입장 선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